안녕하세요. 월드 트렌드입니다. 2026년 2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충격의 연속이었죠. 어느 날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덴마크를 압박하고 또 어느 날은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며 군사작전까지 검토합니다. 급기야 베네수엘라에는 특수부대를 보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을 감행했죠.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의 연속입니다. 동맹국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 충격적입니다. 방위비를 더 내라, 미국 제품을 더 사라, 말 안 들으면 관세 폭탄을 맞을 거라고 협박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선 프랑스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까지 했죠. 이게 우리가 알던 자유세계의 리더라던 그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집권 이후 달라진 미국의 모습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 지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보면 그 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가 북미와 중남미입니다. 과거엔 5순위였던 지역이죠. 2순위는 인도 태평양,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은 3순위로 밀려났습니다. 2차 대전 이후 80년간 미국 외교의 절대 중심이었던 유럽이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유럽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문서는 유럽을 경제적 후퇴와 문명 소멸의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적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이 표현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리는 1945년 이후 미국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세계 패권 철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며 절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고 결국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협박이 통한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강압적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게 최우선 전략이 됐죠. 나토 사무총장은 그를 대디라고 불렀고 스위스 대표단은 금괴를 선물했으며 카타르는 4억 달러짜리 전용기까지 증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받자마자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말해야 했죠. 2026년 국제정치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외교 철학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거래입니다. 전통적인 미국 외교는 동맹을 일종의 공공재로 봤습니다. 우리가 세계 질서를 지키고 동맹국을 보호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트럼프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힘은 공짜로 나눠줄 공공재가 아니라 값을 받고 팔아야 할 상품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 철학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파나마 운하 문제를 보죠. 트럼프는 운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며 되찾을 것이라고 협박했고 군사작전 옵션까지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파나마가 중국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죠. 아르헨티나에는 20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선점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더 직접적이었죠.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를 제거하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계속 돈과 무기를 대줄 테니 히토류 광물 압근권을 달라는 겁니다. 타임지는 이를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명명했죠. 미국의 힘을 대통령 개인이 변덕스럽게 휘두르고 외교 전문가나 국무부의 의견은 무시하며 모든 결정이 오직 한 사람의 판단에 달린 시대라는 거죠. 백악관 관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외교 결정은 미국 우선주의 렌즈를 통해 이루어지며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70년 외교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순준히 따르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변덕에 질린 동맹국들이 미국을 빼고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미국이 배제된 외교와 무역 협상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중국과 무역 장벽 완화 협정을 맺었고 영국 총리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도, 중남미 메르코술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죠. 재미있는 건 이 모든 회담에 미국은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견국의 전략적 재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거래 상대를 다각화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듯이 말이죠. 리스크 분석 회사 베리스크 메이프크래프트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 1년간 미국과 동맹국 간 언어적 긴장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 덴마크, 벨기에, 일본, 프랑스와의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이들 나라 정상들을 공개 망신 준 게 결단타였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국방 전략 문서에서 유럽에 대해 제한된 지원이라고 썼는데 한국에 대해선 더 제한된 지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낮은 거죠. 북한 핵위협은 인정하면서도 비핵유화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북한 위협은 한국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문서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초 냉전 해체 직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시 미국은 해외 주둔미군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며 한국군에 평시 작전권을 넘겼죠. 물론 북한 핵위기와 9.11 테러 때문에 실행되지는 못했지만요.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투자로 미국 방위산업을 키우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NSC-68 문서가 군비 증강으로 경제를 살렸듯이 이번엔 동맹국 돈으로 미국 군수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한국, 일본, 영국과 기술 번역 양해각서를 맺은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문제는 바로 방위비 부담금 협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분명한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 힘에 의한 거래 외교는 계속됩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36%까지 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해 더 극적인 외교 성과를 내려 할 겁니다. 가자지구 평화협정,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중국과의 거대 거래, 베네수엘라 완전 장악 같은 역사적 거래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동맹 시스템은 약화되고 재편됩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 방위력을 키우거나 중국 같은 다른 강대국과 해치 전력을 펼칠 겁니다. 냉전처럼 명확한 진영 대결은 아니지만 국가들이 특정 이슈마다 다른 파트너를 선택하는 아라카르트 외교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셋째, 경제 안보와 군수 산업이 핵심이 됩니다. 트럼프는 동맹국 투자로 미국 방위 산업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일본, 독일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죠.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안보 거래의 대가입니다. 넷째, 중국과의 경쟁은 이념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으로 전개됩니다. 2027년까지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준비 완료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1돌연선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나 인권보다는 반도체, 희토류, 해상 무역로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트럼프의 무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외국 정상을 만났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위협하고 모욕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이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결국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세계 경찰에서 거대한 헤지펀드 매니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인터저고 외교는 거래고 안보는 값을 매길 수 있는 상품이 된 세상이죠. 1945년 이후 80년간 유지됐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중견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미국 하나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으니 유럽, 동남아, 인도, 중동과 다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방위비 협상에선 주한미군의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안보 자립도를 높여야 하죠. 강소국 외교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